카지노의 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단지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요인들이 변곡점에 왔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은 싸게 샀는데 평생 싸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분들한테 꼭 부탁드리는 게 올해 휴가 가지 마세요. 돈 많이 모을 수 있는 시장인데 뭘 휴가를 가요. 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 중심은 그 주제하고 맞닿아 있어야 돼요. 놀지 말고 투자 공부해라.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니까.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우리 Y스트릿 구독자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신 얼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김정남 본부장님. 전에 APG라고 맞습니다. 하는 연기금이죠? 맞습니다. 네, 네덜란드 연기금인데 세계 3위 규모라고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는 약 1,000조 원 규모의. 1,000조. 예. 네. 정확하게는 이제 네덜란드의 공무원 연금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아시아 쪽에서 운영을 하셨던.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시아 시장 중심으로 또 이제 많이 보셨으니까 네. 그것도 네덜란드 연기금 쪽에서 네. 한국 시장에 대한 인식은 어떻든가요? 거기서도 한 10여 년 계셨던 거잖아요. 거기서. 아, 네. 한국이 솔직히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예. 계속적으로 어찌 보면 좀 전체 아시아 신흥시장에서 특히 차지하는 위상이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게, 미국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요? 네, 그게 아이러니한데, 예. 네, 그 전까지는 이제 한국 시장이 특히 이제 2000년대 초반 이후에 2003년, 4년 지나면서 적립식 펀드로 네네네. 그 한국 쪽에 이제 로컬 수요 자체로 인해서 시장이 좀 그 성장을 해오다가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이제 중국 쪽 그때 당시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2010년 전. 예, 뭐 조선주들도 그랬고 네. 에너지 뭐 전기 기기 차화정도. 등도 네. 예, 차화정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성과가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10년 이후에 이제 약간 그 테크 내에서도 이제 리더십이 보면은 삼성전자로부터 TSMC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이제 고질적으로 항상 지배구조 문제가 좀 문제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이 보면은 지금 많이 문제가 되지만은 뭐 인적 분할이나 그 이후에 이제 물적 분할 그러면서 이제 지배구조 문제가 더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이후에 이제 거기에 이제 성장성까지 다른 뭐 인도나 중국과 같은 어찌 보면 구조적 성장 스토리가 없으니까 시장 규모가 뭐 중국은 물론이고 인도 뭐 그다음에 대만한테도 밀리는 이제 이뭐 신흥시장 내에서도 이제 4위권 시장으로 이렇게 많이 밀려났죠. 선진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신흥시장 내에서도 4등. 예, 4등. 그리고 심지어는 또 종목 쪽에서 이 종목별 이 분포를 봤을 때 시장의 집중도가 대기업에 너무 심하게 돼 있으니까 막말로 이제 마지막 거의 2020년 경우에는 한국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 정도만 보면 끝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습니다. 더 볼 거 뭐 있냐. 그렇죠. 이런 식으로. 지배구조도 안 좋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좀 많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상법도 개정이 됐고, 뭐 이제 맞습니다. 물적 분할에서 중복 상장하는 거 사실상 올스톱됐고, 네, 뭐 반도체 실적도 어마무시하고. 맞습니다. 어떨까요, 요즘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 시장이 지금 작년에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오른 시장이 되었고, 맞아요. 그 근저에 있는 것은 하나가 그 AI 인프라 투자 관련된 네네네. 그 수혜 업종과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고, 뭐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워낙 제조 관련 인프라가 그래도 비교적 탄탄하게 남아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하신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해서 이제 상법 개정이 굉장히 이게 많은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일본의 2023년 그때 이제 일본에서 보면은 도쿄 증권거래소에 야마지 이제 회장께서 드라이브를 거신 거거든요. 예.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의 특히 이제 소위 말하는 가치주들이 로우 PBR주들 1배가 안 되는 주식들에게 의무적으로 이 지금 가치 할인을 갖다가 축소시키기 위해서 어떤 디스카운트 팩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지를 갖다가 딱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그걸 갖다 계획을 갖다가 공시를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촉발이 돼서 그 모든 기업들이 그때부터 첫 번째
경영진들이 주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두 번째 주주 가치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치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퍼포먼스를 갖다 냈고 실제로 그 이후에 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자본 효율성 개선에 대해서 그 어떤 식으로 이거 계획을 갖다 실천하겠다는 액션 플랜을 거의 95% 이상의 기업들이 공시를 했어요. 이행하기까지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일본 시장에 폭발적인 관심을 가졌던 게 2023년이거든요. 맞아요. 딱 한 3년 정도 텀을 두고 한국에서도 비슷한 걸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감을 표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 외국에서. 물론 일본에 비해서 조금 더 허들은 높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면은 실제 일본은 아시다시피 지배주주가 그렇게 강력한 지배주주가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거기 재벌도 옛날에 다 진작에 해체됐고. 근데 맥와더가 네.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범 기업이라고 그래서 그 대부분에 있어서 게이레츠의 지분을 갖다가 대부분 다 금융기관에 강제 매각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찌 보면은 개혁에 대해서 저항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제 주주라기보다는 네.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경영진으로 활동했던 분들, 그러면서 은퇴를 하고 나서도 고문이라는 직함을 달고 뒤에서 마쿠에서 이렇게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분들이 보면은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런 분들이 가장 보면 개혁의 저항 세력이었는데 실제로 이 주식을 갖다 보유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네. 주주들에 있어서의 목소리가 딱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저항의 정도가 한국보다는 좀 덜했다. 덜하죠. 아하, 그러게요. 그러니까 힘겨루기 위해서 조금 더 상대하기가 쉬웠죠. 근데 이제 우리는 조금씩 이제 달라지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이것이 AI 시대의 어떤 엄청난 실적, 그 두 개가 성장과 지금 같이 그래서, 거버넌스 개선이.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솔직히 한국 시장이 너무 상승세가 가파랐으니까 이 하락폭이 너무 크지 않겠느냐, 이게 조정이 오기 시작하면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제가 보기에도 너무 빨리 그 속도도 문제였고 또 보면 이게 너무 AI 중심이 되니까 집중도도 좀 문제긴 합니다만 그래도 저는 그 기업 지배 구조 관련돼서 이 셈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갖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푹 꺼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네. 그게 진짜 좋은 시장이죠. 그렇죠. 네. 그게 리레이팅이죠. 또 그 일본 주식시장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예전에 뭐 법체계도 그렇고 네. 금융시장도 좀 일본에서 배운 것들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라가미 구니오의 그 증시 4계절 네. 저도 참 그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그 사이클 투자? 그렇죠. 바이블 같은 그렇죠. 그게 요 책이었거든요. 네, 요거는 맞습니다. 제 책입니다. 실제로 제가 읽고 갖고 있는 책인데, 주식시장 흐름이 있는 법이라는 우라가미 구니오의 책인데, 요거를 본부장님이 최근에 다시 읽는 법, 주식시장 흐름 다시 읽는 법으로 다시 쓰셨어요. 네. 일부러 약간 이 글씨책도 좀 비슷하게 하신 것 같은데. 네, 좀 같은 출판사. 솔직히 고백을 한다면 좀 거장의 어깨에 올라타려고 했습니다. 저 우라가미 구니오가 살아계신가요? 아닙니다. 돌아가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몇 년. 네, 맞습니다. 네. 이 주식시장 흐름이 있는 법을 예. 저술한 게 일본에서 출판한 게 1990년 그리고 한국에 번역이 돼서 출판된 게 1993년입니다. 맞아요. 그 일본에서 90년에 나왔고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93년에. 네, 36년이 된 책이죠. 그러니까 고전입니다. 고전. 거의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느낌. 네. 아니 그러면 다시 읽는 법, 흐름 다시 읽는 법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어떻게? 30여 년 일단은 흘렀었고. 제가 왜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제목을 했냐면은 네. 일단은 우라카미 구니오 씨가 쓴 예. 주식시장의 4개 프레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내에서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이 출간된 지가 36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현실과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업종 순환에서도 업종 자체의 성격이 좀 바뀐 게 많이 있거든요. 바뀌었죠. 네. 산업도 기술도. 네, 뭐 기술주에 대해서도 그렇고 은행주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경기 사이클의 변화에 대해서 방향과 민감도가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업종 순환 자체도 바뀌었고
한마디로 해서 이 카지노의 룰은 바뀌진 않은데 아하. 거기에 그 플레이어가 전부 다 바뀐 건 아닌데 몇몇 플레이어가 그쵸.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아니 왜 그런 거 아닙니까? 로미오와 줄리엣 참 고전인데. 야, 맞습니다. 요즘에 누가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사랑을 하냐? 네. 요즘 연애는 달라. 네. 그러니까 요즘 흐름으로. 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머무르지는 않고 이제 네. 일단 그 1990년대까지 1990년도까지는 아직 그렇게 아시아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그 시장에 관련된 해석, 새로운 해석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론들이. 이제 그런 그 이론을 학계의 이론을 좀 알기 쉽게 풀어서 쓰면서 실제로 이게 한국과 일본 시장에서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에 대한 좀 사례 분석도 넣고 약간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각 스타일마다 어떤 식으로 종목 선택을 해야 되는지 아. 그리고 위험 관리를 개별 종목 내에서의 위험 관리 그리고 또 어떤 이건 뭐 이 책은 개인 투자가뿐만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레벨에서의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프레임워크를 좀 자세히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 1990년 이후에 이제 크게 변화된 게 일단 액티브 매니지먼트와 패시브 매니지먼트에 있어서의 어찌 보면 세력이 밸런스가 많이 변화를 했고 아하. 그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액티브 매니저 내에서도 롱온리 매니저들보다는 소위 말하는 헤지 펀드 매니저들의 시장에 있어서의 그 어찌 보면 영향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헤지 펀드 매니저들이 쓰는 전략이 어찌 보면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갖다 거래를 보이는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 전략이 어떤 그 로직이 위해서 실행되는 것이고 어떤 환경에서 이게 워킹하고 어떤 환경에서 한계가 있고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좀 적었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모든 프레임워크들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 실전에서 그래서 국내외에서 굉장히 좀 명망 있는 기관 투자자분들 3분의 인터뷰를 실어서 실제 프레임워크에 실전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포함을 시켰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36년 사이에 사실은 달라진 게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고전이지만 현대적 흐름으로 다시 말씀해 주신 그 주식시장 흐름 다시 읽는 법 이 책이고 그러면 36년이 지났어도 변하지 않은 건 뭐예요? 안 변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카지노의 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근데 단지 네. 그 룰에 있어서 조금 더 그 룰의 의미를 갖다 정확히 좀 파악을 하기 위해서 예. 그 룰이라 하면 결국에는 주식시장의 순환을 이끄는 두 가지 동의는 그건 금리와 실적이 이제 중심이 되는데 우라가미 구니오 씨는 이제 금리를 쓸 때 그 명목금리를 변화를 갖다가 이제 관점을 거기에 이제 주목을 하셨는데 네. 저는 여기서 이제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가 중요하다. 그리고 실질금리라는 개념을 도입했을 때 좀 더 그 합리적으로 시장의 순환 사이클을 갖다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개념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이해를 좀 더 돕기 위해서 또 하나 이제 도입했던 개념이 이익의 듀레이션이라는 개념. 네. 이익의 듀레이션이라 하면 뭐 듀레이션이라 하는 것은 일단 채권에서 많이 쓰인대요. 흔히 네. 채권의 그 금리 민감도인데 채권에 있어서의 그 캐시플로우의 만기를 갖다 가중한 것인데 그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커지거든요. 예.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주식도 뭐 어떤 기업들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현금 흐름을 갖다가 크게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반면에 어떤 기업들은 먼 미래에 현금 흐름이 기업 가치 현재 대부분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우리는 성장주라고 그러죠. 예. 한마디로 이런 것은 금리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죠. 미래의 현금 흐름이 먼 부분에서 오니까 금리의 할인율에 변화에 되게 민감합니다. 마치 시소에서 보면은 긴 시소를 탈 때 그때 더 많이 올랐죠. 그렇죠. 똑같은 각도로 움직이지만은 긴 시소를 타면 아찔아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이킹도 맨 끝에 타면 더 무섭죠. 네, 맞습니다. 딱 그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개념을 도입해서 이 4개 시스템에서 왜 그 성장주와 그리고 우량주, 가치주가 순환을 할 수밖에 없는지 그에 대해서 좀 이론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명목금리보다는 실질금리 그러니까 이제 물가상승률까지 좀 더해서 맞습니다.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돈의 실질적인 가격을 네.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고 실제로 이게 이제 주식시장과 뭐 자산 가격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이제 환율입니다. 그래서 환율에 보면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환율은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금리 차와 그리고 국가의 신인도 변화를 많이 언급을 하시는데 정확하게는 이 금리 차가 명목 금리 차가 아니라 실질 금리 차예요. 네. 이거 이제 리그레이션을 돌려보시면은 상관관계가 실질 금리 차의 변동에 훨씬 민감하게 나옵니다. 아하.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은 돈의 진정한 가격은 명목금리가 아니라 실질금리다. 실질금리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우리나라 산업 또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참 기회이기도 하고 참 아찔하기도 한 게 대부분이 또 경기 순환주가 많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사이클을 많이 타고 뭐 맞습니다. 조선 철강 확 다 그렇고 반도체도 네.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늘 밸류에이션은 높은 평가를 또 못 받았었고 맞습니다. 이 책이 사실 이제 주식시장 흐름 다시 읽는 법이니까 이제 흐름에 대해서 여쭤보면 이 사이클은 도대체 왜 안 생기고 갈 수는 없는가? 왜 사이클이 자꾸 생기고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가? 또 산업별로. 네. 이걸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해 주시나요? 이것은 별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경기 사이클이라는 것 자체도 네. 그것부터가 인간의 인식의 능력에 있어서 한계 때문에 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일단은 경기 회복, 그래서 경기 사이클 자체가 발생을 하고 그러면 당연히 실적 자체가 또 변화를 합니다. 실제로 경기 사이클보다 거기에 따라서 이익 사이클의 변동성이 훨씬 클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익 사이클의 변동에 비해서 또 금리가 같이 플레이를 하면서 그로 인해서 본질 가치의 변화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 인간들이 그 본질 가치에 대해서 관측하는 것에 있어서 국면에 따라서 상승 국면에 따라서 상승 국면이냐 하락 국면이냐에 따라서 이 본질 가치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게 또 달라지거든요. 탐욕에 팽배하는 시기에는 가격이 급등이 올 것이고 그렇죠. 공포에 빠질 때는 가격이 폭락을 할 것이고요. 실제 본질 가치의 변화에 비해서도. 본질 가치 훨씬 더 그 이상으로 예. 올랐다 네. 더 크게 떨어지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 엄청 뜨겁잖아요. 맞습니다. 강세장이고. 네. 여기도 혹시 끝이 있을지. 끝이 난다면 네. 그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거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뭐 모든 것에서 사이클이 없는 것을 찾기는 정말 힘들고 예. 주식시장은 당연히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경험 법칙에 의하면 거의 99.9% 계속 사이클이 반복될 것입니다. 파티는 끝나겠죠. 뭐 그렇지만 네. 뭐 강세장이 끝을 내고 다시 이제 하락장에 진입을 했겠지만은 그 이후에는 또 다른 또 새로운 강세장이 또 올 수 있겠죠.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 시장이 과거의 원점, 상승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 또는 더 나아가서 한 1년 이상의 장세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금리, 네. 금리 환경이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약 20년간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국면에 있어 왔는데 네. 그게 가능케 했던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죠. 일단은 중국이 WTO에 참여한 이후로 엄청나게 싼 양질의 노동력을 갖다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왔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비교적 지정학적으로 위기 상황이 아니라서 에너지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IT 인터넷 혁명 이후에 IT에 의해서 생산성의 향상이 있었고, 금융위기 이후에 중앙은행들이 자산을 갖다가 본격적으로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뭐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좀 실질금리가 낮은 국면이 계속적으로 유지를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어찌 보면 자세히 보면 그 요인들이 이제 변곡점에 왔다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네. 원자재들 가격, 특히 유가가 어쨌든 종전 이후에도 제가 보기에는 과거 수준에 비해서 훨씬 높은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로는 또한 지정학적 이슈입니다만 중국과 미중 관계가 과거처럼 회복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조 산업 기반이나 아니면 공급망 그리고 수송망 등의 중복 투자가 불가피합니다. 네. 그러면 결국엔 자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날 거고 거기에 또한 이제
더 이제 또 기름을 붓는 요소가 AI에 관련된 지금 투자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일단은 거기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연준 의장으로 케빈 와시가 취임을 했는데 네. 케빈 와시의 주요 공약 중 하나가 페드의 밸런스 시트 자산 보유 규모를 갖다가 줄이겠다. 대신 단기 금리를 갖다가 내리는 방향으로 쿠션을 갖다가 만들겠다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위험 자산, 주식과 같은 비교적 듀레이션이 긴 자산들은 중장기 채권의 금리 변동에 더 민감합니다. 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금리 자체가 지금보다 더 이제 올라갈 확률이 높고 그게 그 페이스가 어떠냐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모니터해야 될 것 같고 또 다른 거는 이제 AI에 관련된 인프라 투자의 모멘텀인데 뭐 지금 거의 실적의 주식 시장의 상승세도 무섭지만은 실적의 지금 리비전도 어마어마합니다. 네.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년 전의 실적에 대비해서 지금 뭐 10배가 나오는 그렇죠. 실적이 나오고 예. 그게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2000년도에 그 IT 버블과는 좀 다른 양상인데 그때는 뭐 대장주였던 시스코가 2년간 그 어닝의 드로스가 해봤자 100%, 2배 정도 오르는 거였는데 지금 뭐 10배니까요. 뭐 실적 자체의 모멘텀이 어마어마합니다. 결국에는 그런데 하나 전제가 이 그러니까 실적을 뒷받침하는 게 IT에 대한 그 투자, 이 AI에 대한 투자, 인프라에 대한 투자인데 토큰의 수요는 뭐 큰 걱정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고. 근데 그 인프라를 공급하는 게 결국은 하이퍼스케일러들, 예를 들면 뭐 아마존, 메타, 뭐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이 될 텐데 이 기업들의 지금 재무제표가 많이 지금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조달금리도 실제로 많이 변화를 갖고 오고 이게 어찌 보면 비즈니스 펀더멘탈적인 이유도 있지만은 경쟁 또는 포모, fear of missing out, 뒤에 쳐질까봐 빅테스트끼리 또 또 그런 부분으로 인한 과잉 투자도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네, 이게 결국은 투자에 있어서의 당초 계획에 대비해서 어느 시점부터 투자를 갖다 축소를 한다든지 행여라도 아예 자체적인 AI 프론티어 랩으로서의 그 공급망 또는 에코시스템 구축을 갖다 포기하고 가장 빠르게 뭐 모니타이제이션 할 수 있는 게 뭐 클라우드로 즉 자기에 있는 유효 AI 데이터 센터를 설비를 바로 시장에 공급하는 형태로 난다면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AI 전반적인 인프라에 대한 수급을 다시 스텝 다운 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한 리스크 팩터이지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모니터를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요.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핵심을 딱딱딱딱 짚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이제 AI 투자 중심으로 올라가는 시장에서 네. 제일 눈여겨봐야 할 키팩터들이었던 네. 거고. 사실 그 금리 민감도는 그 우라가미 군요 책에서도 이야기 나온 것처럼 사실 과거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고 네. 지금도 그렇고 다만 지금은 조금 더 자본 조달을 많이 하는 성장주들이 과거보다 좀 더 많아진 느낌은 있겠으나 금리 민감도 자체가 어디 많이 달라졌다고 보시나요? 금리 민감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20년간 일단은 저금리 상황이었으니까 일단은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 시장에서 대부분에 있어서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하는 대형주 중에서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 기업들의 수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시총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영향을 많이 받을수록 그렇죠. 질서에도 흔히 영향을 얘기하는 크니까. 플랫폼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네. 이런 기업들은 보면 대개 유형 자산은 그렇게 크게 가져가지 않고 대신 이제 플랫폼을 구축하다 보니까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구독 모델을 갖다가 많이 이용하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기업들은 당장 니얼텀 그 가까운 미래에 그 이익 그로스보다는 뭐 그것도 견주합니다만 미래 쪽의 이익이 차지하는 그 기대치에 대한 그게 훨씬 전체 그 주가에 있어서의 기대치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 빅테크 대부분이 그렇죠. 성장주니까.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수 내에서 금리가 변화할 때 과거에 굴뚝주들이 유래돼 있던 대형주를 차지했을 때 시절보다는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 우라가미 군요 책이 이제 36년 전 책이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이 책에서도 업종 순환이 나오는데 네. 그 업종 자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2026년 버전으로는 좀 가중치라고 해야 될까? 좀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가중치라기보다는 업종 성격이 네. 확 바뀐 예로 제가 여기서 이제 책에서도 이제 먼저 들었던 게 이제 은행주에 대해서 특히 이제 일본 은행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우라가미 군요는 은행주가 대표적인 금융 장세에서 실적을 내는 금리 민감주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1990년도 전까지 일본이 버블 경제 시기에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상호 주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잠깐 얘기했던 대로 일본의 게이레츠들이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대부분은 그 지배주주로부터 주식을 강제로 금융기관에게 매각을 시켜서 대부분의 일본에 있어서 게이레츠들의 대주주들은 금융기관이었거든요. 일본의 재벌 은행들, 일본의 재벌들, 뭐 저희가 흔히 아는 미쓰비시니, 히타치니 그런 것들의 대주주들이 대부분 다 일본 은행들입니다. 서로가 은행들이. 네, 은행들이 그래서. 예. 그런데 그것도 거기에 주식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엄청난 규모의 이제 부동산을 갖다 가지고 있고 또 론 자체도 부동산 위주의 대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동산 이 금리가 내려갈 때 부동산 관련 대출이 확 올라가잖아요. 예. 그래서 금리가 떨어지는 게 실적이나 기업 가치에 있어서 주가의 상승 요인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도 기업 지배 구조 개선에 대해서 끊임없이 압력이 오면서 그 가장 거기서 포커스가 됐던 게 은행주였거든요. 네. 상호주가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도 많이 팔았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일본의 은행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밸류의 드라이버가 뭐냐? 예대 마진이에요. 결국에는 이 예대 마진이 흔히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디파짓 베타라고 그러는데 금리가 정책 금리가 1만큼 올랐을 때 네. 그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얼마만큼 예금 마진에 전가를 시키느냐. 그러니까 고객한테 얼마나 이걸 다 혜택을 돌려주느냐인데 그게 0.4예요. 나머지 0.6은 은행들이 그냥 가져가요. 이익으로. 그래서 금리가 올라갈 때 은행들이 녹아납니다. 그러니까 일본 은행들. 어차피 이만큼의 마진을 가져가면 예. 금리가 올라가면 이게 더 커진 거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일본에서 그래서 은행주가 안 그래도 이제 자산이 많고 밸류에이션이 싸니까 가치주였는데 이제는 예대 마진 위주로 그 어닝의 드라이버가 나오다 보니까 전형적인 실적주가 된 거예요. 경기가 회복이 됐을 때. 그래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오고 금리가 상승 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은행주의 이익이 늘어납니다. 이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금리 민감주이고 예. 앞에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성장주들이 미국도 그렇고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시총 상위에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더 이제 지수로 봤을 때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사실 금리가 과거보다 지금은 그래도 좀 높은 수준에 와 있는데도 여전히 시장의 주도주는 기술주란 말이죠. 네. 이건 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금리에 이제 대한 민감도보다 실적이 더 저희들이 이겨내서 이제 그런 걸까요? 약간 좀 그 기술주를 다 하는데 뭉뚱그려서 기술주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세히 보면 좀 비즈니스 모델이 달라요. 보면 기술주 내에도 보면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그렇죠, 있고 인터넷 플랫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체들이 있고 반면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메모리나 세미컨덕터 이쪽은 지금 IT 하드웨어 업체들이 네. 있고 이익의 듀레이션 개념을 봤을 때 이쪽 전형적으로 이 IT 하드웨어 업체들은 전형적으로 아직도 가치주나 실적주예요.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에 이익의 모멘텀이 굉장히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반면에 그 플랫폼들의 경우에는 이 금리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이쪽은 어찌 보면 무형자산 위주고 상당 부분의 가치가 미래에 나오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 굉장히 아웃퍼폼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실제로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는 물론 AI로 인한 디스럽션 약간 구축되는 리스크도 있긴 했습니다만 많은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네. 주가가 굉장히 많이 작년 하반기부터 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 특히 일본,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예. 이거는 그런 세마틱한 이슈뿐만 아니라 거시 경제적으로도 봤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올라가는 것도 어느 정도 작용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뭔가 AI로 인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대체될 것이라는 위협도 위험도 있지만 있지만 금리 그 정도도 민감도도 있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거기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런 어떤 먼 미래에 대한 팀에 대해서 이제 민감한 것들이 뭐 바이오테크들 그런 주식들이 지금 힘을 많이 못 쓰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보면 최근에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올라간다고 그랬을 때 그런 측면에서도 이걸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또 재밌는 게 이 주식시장 흐름 다시 읽는 법 김정남 본부장님의 책에서 우리나라 기업도 몇 개 이제 예시로 다루셨어요. 근데 그 중에 가치주 대목에서 네. SK 스퀘어를 다루셨더라고요. 네. 그거 좀 의아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가치주에다 넣으신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십니다. 왜냐하면은 가치주 내에서 그 버켓에서 봤을 때 절대 SK 스퀘어가 최고로 많이 오른 주식은 아니거든요. 보면은 뭐 전력기기 업체들 뭐 LCD, 현대일렉트릭 같은 네네네.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승률로만 보면은 그 SK 스퀘어나 제가 일본 사례로는 히타치를 넣었는데 네. 그런 기업들보다 훨씬 높은 주가 성과를 기록한 업체들이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제 가치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적었습니다만 항상 조심해야 할 게 가치주를 샀을 때는 이 가치가 디스카운트된 원인이 내가 투자하는 기간 내에 해소될 게 가시적으로 보이는가 안 보이는가 그런 이벤트가 있는가 없는가를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싸게 샀는데 평생 싸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원치 않은 장기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는 그런 그 이벤트들을 보통 재료라고 부릅니다. 네. 영어로는 뭐 케이탈리스트라고도 하고요. 이런 재료에 해당될 수 있는 게 첫 번째 업황 사이클이 돕는다거나 그래서 이익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사업 포트폴리오를 수익성 위주로 구조조정을 갖다가 아주 크게 진행을 시킨다든가. 네. 세 번째로는 자본 정책에 문제가 있었을 때, 즉 그 어찌 보면 그게 뭐 주주 관련 정책이 또 되겠습니다만은 주주 가치 관련 정책도 되겠습니다만 그걸 포함해서 자본 정책을 좀 더 효율성을 높여서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의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재료의 종류를. 근데 저는 그 첫 번째 케이스의 재료, 즉 업황에 의해서 업황에 의해서 이익 모멘텀이 회복을 하면서 나오는 재료를 저는 수동적 재료라고 부릅니다. 저 자신은. 그러니까 업황이 좋아지는 건 회사는 그냥 가만히 있었지만 가만히 있지만 산업이 갑자기 좋아져서. 맞습니다. 그건 이제 수동적인 거고.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 가치에 있어서 재평가가 결국에는 업종 사이클의 순환과 같이 가게 되는 거예요. 지속성을 담보하지가 못해요. 업황 좋아지면 같이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업황 나빠지면 나빠지면 다시 다시 돌아가는 거고. 아. 반면에 두 번째와 세 번째의 경우에는 이거는 기업이 어찌 보면 통제 범위에 있고 의지가 반영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의지에 대해서 신뢰를 갖는다면은 그리고 기업에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헌신을 한다면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은 이 밸류업의 과정은 굉장히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제가 이제 히타치를 얘기를 했던 거고 히타치는 그 금융위기 직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새로 들어온 경영진이 사업 포트폴리오의 수익성을 갖다가 방점을 찍기 위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다 구조조정을 어마어마하게 했고 두 번째로는 주주 친화 정책 그리고 ROE에 대해서의 그 효율화를 갖다 ROE의 상승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전략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게 결국에는 여지껏 계속 진행이 되면서 지금 뭐 우리나라 중복 상장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만 그때 당시 2010년에 히타치의 그 중복 상장 관련된 그 자회사들이 상장 자회사들이 20개가 훨씬 넘어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히타치 자회사 상장된 게 20개가 넘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히타치 건설기계의 소액 지분이 있지만 그것도 향후에 일정 기간 내에 그 매각을 할 방침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 갖고 있는 방침은 확고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수익성이 높아야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그게 아니면 다 매각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익성이 어마어마하게 ROE가 개선이 되기 시작했고 히타치가 2010년에 프라이스 투북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로 약 1배 정도 1배를
1배 밑에 거래된 적도 있네요. 네. 하지만 지금은 그게 한 4.5배. 이게 그리고 ROE도 굉장히 뭐 3배 이상 올라가고 회사의 성격이 바뀌었어요. 이야. 가치주가 아니라 우량주가 됐어요. 그러니까 가치주라는 말도 사실은 좀 부끄러웠었는데. 그렇죠. 약간 어찌 보면 가치주라는 말은 버려졌다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해서 저 뭐 백화점에서 안 팔려서 떨이로 내놓는 게 가치주예요. 그러면 그 안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잖아요. 제값이 안 사가니까. 네. 근데 그런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 게 지금 SK 스퀘어였어요. 물론 본업이 SK 스퀘어가 하이닉스의 NAV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하이닉스 지금 한 40% 네. 갖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하이닉스의 홀딩 컴퍼니인데 그래서 하이닉스의 NAV에 따라서 굉장히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데 NAV 이제 순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 예, 예. 그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과거에는 이 할인율이 기업 가치의 할인율이 막 70%를 넘어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50% 이하로 지금 줄어들었어요. 왜? 끊임없이 주주들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는 주주 관련 정책을 이렇게 할 것이고 우리의 자본 정책은 이것이고 우리의 비핵심 자산이 어떤 것들을 매각하겠습니다.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4년 전부터 활발하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SK그룹이 몇 년 전부터 인베스터 스테이 네, 맞습니다. 이런 거 하면서 투자자랑 계속 소통하고 네. 사실 몇 년 전에도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 CEO들의 인사평가를 주가로도 하겠다. 맞습니다. 주가 반영하겠다라고 했었고 한데 바로 반영되진 않았지만 네. 3, 4년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계속 반영이 됐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 결국에는 순자산 가치의 상승뿐만 아니라 거기에 적용되던 할인율이 줄어드는 거에서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SK 스퀘어도 향후에 있어서 추가적인 할인율의 축소를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할인율이 70%라는 거 예전에 100의 가치가 있었다면 30밖에 못 30밖에 받았는데 못 받았죠. 이제는 50 정도 50 받고 정도 있고 받고. 네. 이게 더 근데 SK 쪽 올라갔어요. 그 관계자들 얘기 들으면 자기들의 목표는 되게 원대예요. 이걸 갖다 30 이하로 줄이겠다고 해요. 할인율을. 네. 요거는 이제 여러분 추천주 아니고 추천은 아니고 책의 이제 예시로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네. 기업에 대한 저평가 요인이 개선이 됐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가 나오는가.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이 즈음에서 이것도 많이 제가 이제 드렸던 질문들인데 중복 상장. 네. 이제 김정남 본부장님도 이제 네덜란드 연기부 계실 때도 한국 기업들의 중복 상장 문제 엄청 이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외국계 투자자의 시선으로서도. 근데 그게 또 이제 다 해소가 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SK 하이닉스를 100% 스퀘어가 인수해갖고 자진상폐할 것도 아니잖아요. 네. 어떻게 될 겁니까, 그러면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이제 보면은 중복 상장에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지배 회사인 이제 홀딩 컴퍼니와 나머지 소액 주주들 간에 있어서 이해관계에 상충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여전히요? 아직도 있죠. 지금 한 거는 추가적인 중복 상장을 어렵게 만들었죠. 이제 거래소도 이제 그렇고. 앞으로는. 네. 하지만 이미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그럼요. 상장이 돼 있습니다. 이쪽은 여전히 그 문제거든요. 여기에서도 그러니까 이 중복 상장을 갖다 점점 더 줄이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이게 개선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지금 악화를 막아놓는 상태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어찌 보면 소액 주주와 지배 주주 간에 있어 이해 충돌 문제가 아직도 여전히 있는 게 예를 들면 이제 뭐 브랜드 로열티 매출 대비해서 막 0.2에서 0.7%로 그냥 떼갑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어찌 보면 자회사의 소액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가능 이익을 갖다가 먼저 저쪽에서 그냥 선취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차별이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 간판 무슨 알파벳 두 자로 하는 맞습니다. 데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로열티 네. 그 사용에 대해서 브랜드 사용료를 브랜드 지주사가 자회사한테 받아가죠. 받아가지고. 지주사는 별로 이제 사업 네. 활동하는 게 네. 별로 없으니까 그걸로 네. 먹고 살려고. 네. 근데 그때 이제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보면 대부분 다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제 지주사와 자회사가 이제 동시상장이 이루어졌을 때 이 브랜드 사용료를 갖다 받는 근거가 상표권이잖아요. 네, 상표권. 그 상표권을 그 회사를 갖다 찢을 때 역사적 원가로 그냥 넘겼어요. 그러니까 막 2억 원. 근데 그게 나중에 이걸 이용해서 받는 브랜드 로열티는 수천억. 근데 보세요. 원래는 분명히 이런 기업 분할을 할 때는 공정 가격으로 이걸 갖다 반영을 해야 되거든요. 네. 거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이건 일종의 내부 정보예요. 자기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자기들이 할 거니까. 그죠. 자회사가 수천억씩 이제 예, 내가 진짜 들어서 올려준다. 옮겨주니까. 네. 그런데 거기를 그걸 갖다 2억으로 넣은 거는
그때 지금 생각하면 그 레거시가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죠. 그때는 그게 사각지대에 있었겠죠. 맞습니다. 법상으로든 뭐든. 그런데 SK 스퀘어는 흥미로운 게 매출이 네. 거의 없어요. 매출이라는 뭘 게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로부터 배당금이 이제 현금으로 되지 배당. 매출에서 이걸 떼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게 좀 매출이 수익이 나오는 거지 몇 개 나오지 본업이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그 이해 충돌 문제가 좀 우연하게도 별로 없습니다. 브랜드 로열티를 통해서. 네. 잠깐만. SK 하이닉스가 SK에 대한 그 브랜드 로열티, 상표권 사용료를 안 줘요? 그거는 SK에겠죠. 주 SK에. 개수 SK에. 하지만 SK 스퀘어가 예. SK에게 모회사 잉크에게 예. 브랜드 사용료를 내는 것이 굉장히 적어요. 거의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의 이해상충은 이해상충 관계에서 적다. 좀 적은 면도 있고. 근데 이거는 앞으로 한국에서도 이 브랜드 사용료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사적인 어찌 보면 레가시를 생각하면은 이 브랜드 로열티 징수에 대한 관행에 대해서는 다시 좀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규제 당국도. 그러니까 요거는 그 가치주 그 하나의 그 챕터 이야기를 네. 예시로 이제 다룬 거고요. 가트너 과대 기대 사이클이라는 그 대목이 또 나오는데 네. 성장주에도 사이클이 있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아직 우리는 뭐 AI 산업에서 사이클은 못 겪어봤고, 근데 예전에 엔터주도 우리나라 K 한참 뜰 때는 사실은 그 엔터주도 사이클을 못 겪어봤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좀 생기는 것 같고, 네. 이 성장주의 사이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거는 어찌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성장주의 펀더멘털에 대한 사이클이라기보다는 성장주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 반응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과대 기대라고 했는데 이제 영어로는 하이브라고 하거든요. 사이비 아니고 하이프. 예. 사이비라고 해야 되니까. 하이프 그러니까 뭔가 네. 과대 포장? 예, 과대 반응. 예. 예. 그런 이게 보면은 새로운 제품 출시가 됐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초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열공을 합니다. 얼리 어답터들이 이렇게 나오고 그 이후로 이제 빠른 시로 나갔다가 어마어마한 기대가 이제 반영이 되죠. 네. 뭐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성장주들이.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현실과 괴리감이 너무 커졌을 때 어느 순간 이게 쭉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정신 차렸을 때. 네. 근데 이때 딱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무섭게 빠져요. 빠져나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환상이 깨지는 환상이 깨지면 모두 다 좁은 출구는 굉장히 좁아요. 모두 다 그 비상구 한꺼번에 다 뛰어나가는 거예요. 예. 이게 성장주 투자에서 조심해야 될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성장주에 대해서 어찌 보면은 이런 환상이 꺼졌을 때, 그래서 어찌 보면 주가나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바닥 국면에 갔을 때 우리는 그걸 환멸의 골짜기라고 합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증오의 밸류에이션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그거 2차 전지 투자자들이 좀 겪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정확하게 비슷한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비즈니스 자체가 흔히 말하는 퀄리티가 있는 비즈니스를 하는 또는 역량이 있는 기업이라면은 여기서 조금씩 슬금슬금 올라오기 시작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살아나는 환멸의 거예요. 골짜기에서 막 기어 올라와요. 기어 올라오고 이제 기어 올라가는 걸 넘어서서 조금씩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이게 계몽의 경사면이라고 하거든요. 계몽의 경사면. 예, 이쪽에 진입한 게 보통 우량주들. 그러니까 그때 또 경쟁자들은 나가 떨어졌고 떨어졌고 나 혼자 살아남은 거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우량주들이 대부분 갖는 특징이 약간 독과점적인 이익을 순자독식. 예. 그런 걸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우량주 투자.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 시간이 지나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뭐 비즈니스가 시대와 맞지 않는 상황이 될 수 있죠. 뭐 제품이나 서비스가 더 이상 디맨드가 없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이제 밸류 투자의 영역으로 들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경제에 돌아가는 게 재밌습니다. 경제 원론 이런 거 참 어렵지만 또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우리가 이제 자본을 투자하는 사람 그렇죠. 입장에서 보면 또 이걸 이해해야만 어느 것도 이제 사이클 없이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아까 잠깐 1차 전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그건 좀 한 번씩은 이제 겪어보셨어요. 네. 환멸의 골짜기도. 네. AI 관련주는 네. 어디쯤에 있을까요? 그 같은 과대 기대 사이클에서.
뭐 아직 떨어지지 않을까. 아직까지 역지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아직 계속해서 이제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렇죠. 네.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분명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금리가 실제 금리가 많이 올라갔을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퍼스케일러 자체 내에서 투자 쪽에 있어서의 정책의 변화가 될지 분명히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은 떨어질 거고 거기서부터는 보면은 뭐 실적이 좋은 업체들도 어느 정도 상당 폭의 주가의 조정은 불가피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이 측면에서 떨어졌을 때 그 이후에 어쩌면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주식과 그 실제로 비즈니스에 있어서 영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이게 또 이제 차이가 나면서 여기서 살아남은 업체들은 환멸의 골짜기를 넘어서서 계몽의 견산으로 달려가겠죠. 그러니까 언젠가는 환멸의 골짜기를 만나겠지만 네. 급락을 하겠지만 네. 펀더멘털이 우수하게 아니면 네. 또 AI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그렇죠. 올라간 기업과 그렇죠. 그게 없는 기업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자꾸 2차전지 그 기억을 소환시켜서 죄송한데 그때 무슨 뭐 광산을 개발하네 막 이렇게 좀 실체가 좀 모호한 것들로 네. 좀 이런 또 아픔을 줬던 케이스들도 있었고 AI 시대 때는 이거 좀 구분을 해야 되고 근데 또 그런 환멸의 골짜기가 나는 걱정이 돼서 AI 관련주 투자 안 할란다 이래도 사실은 또 시장에서 많이 그렇죠. 도태해야 되는 고생하시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뭐 기관 투자가들 중에서는 뭐 선택을 순간 잘못했다가 커리어 리스크, 그러니까 직업을 잃게 되는 분들도 많고요. 집에 가라고. 그렇게 되겠죠. 예. 해외에서도 그럴까요? 우리나라 뭐 25년, 26년 제가 엄청 보기에는- 올랐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더 심하죠. 해외보다는. 네. 많이 올랐으니까. 아, 그러게요. 또 이게 재미난 게 그 우라가미 군요의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이제 주식시장 흐름 다시 읽는 법 김정남 본부장님이 쓰셨는데 이 흐름에는 사실의 인간의 심리도 굉장히 커요. 맞습니다. 펀더멘털의 변화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도 훨씬 출렁이게 그 투자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네. 아주 쉽게 구분해 주실 수 있을까요? 투자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성공을 갖다가 높은 확률로 지속적으로 재현해낼 수 있는 사람. 투자 성공을. 재현이요. 재현, 리피트. 결국에는 이게 투자를 갖다가 한두 번 해서는 어떤 분들은 운으로 대박을 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자기의 그런데 프레임워크가 아니라 운만 작용했으면 이걸 갖다 재현해내기 힘들거든요. 사실. 그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네. 프레임워크를 갖다 결국에는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인데 결국에는 근데 이 차이가 생각보다는 노력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런 프레임워크를 제대로 갖추려면은 먼저 시장에 있어서의 주요 환경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될 것이고 여기서 주요 환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경제적인 변수나 금리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는 산업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는 종목에 대한 공부를 선행해야 되니까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거는 오히려 더 중요한데 자기가 갖고 있는 우위가 무엇인지, 자기가 갖고 있는 한계가 무엇인지, 이거는 보통 이제 자기의 갖고 있는 자금의 성격이나 또는 자기의 캐릭터, 자기의 시간적 여력,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칩니다. 여기에 맞는 나름의 레시피를 만들어서 그걸 갖다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시장에 대응해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 되겠죠. 결국 이 두 가지가 어마어마한 시간을 소비한 작업입니다. 그러게요. 재현 가능한가? 네. 그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이 어원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복권 1등 당첨된 거지는 네. 다시 태어나도 거지지만 그렇죠. 치과 의사는 10번 다시 태어나도 부자다. 딱 맞는 말씀이십니다. 이런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재현 가능한가? 네. 그게 진정한 스킬셋이고. 그러니까 사실 투자자들도 실력을 쌓아나가서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투자가 솔직히 말해서 어렵긴 어려워요. 이런 면에서. 그렇죠. 굉장히 시간 투자가 많이 필요한데 단지 지적 호기심이 충분히 있으시고 충분한 시간을 갖다가 투자할 여력이 있으면은 솔직히 말하면은 성공적인 예술가가 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거기는 정말 거의 천재성이 반잖아요. 왜 모차르트를 갖다가 살리에르가 봄사케로 했습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잡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어찌 보면 감각, 아니면은 인텔리전스, 탤런트, 그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 버핏도 항상 얘기하듯이 이제 IQ가 중요하지 않다. 맞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우사인 볼트는 못 이기지만 그렇죠.
주식시장 사실 근데 또 주식시장은 누구를 이길 필요도 없어요. 네. 자기 수익률만 잘 내면 네네.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머릿말에 쓴 게 네. 좋은 주식 투자자가 되는 게 좋은 소설가가 되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썼습니다. 그 무라카미 하루키 제가 이제 뭐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들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소설가라는 것은 예. 이제 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좋은 소설가가 결국은 그겁니다. 한두 작품을 갖다가 좋은 글을 쓰는 거는 가능하지만 그걸 갖다가 꾸준히 제대로 지어내는 건 정말 어렵다. 근데 투자는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번 어느 정도 반년에 올라가면 성공 재현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문턱에서 특별한 재능을 갖다가 아주 엄청난 재능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게요. 그래서 이제 불장에서는 네. 사실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고 샀지만 운 좋게 많이 버실 수도 그렇죠. 있는 건데 네. 그게 또 이제 본인의 실력이라고 착각해서 그게 제일 큰 그 경계해야 할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은 미래에 가서 더 큰 실수를 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성공했어. 자신감이 이제 만빵찹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2배, 3배의 자금을 갖다가 같은 식으로 했다가 큰 손실을 보시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때부터 물려서 공부하게 되고.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네.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조그맣게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력을 쌓으면 쌓고 설사 이제 운으로 올라가도 그러면은 상대적인 나만 여기서 시장에서 소외됐다는 박탈감도 없고 반면에 거기서 조금 깨져도 나의 경제 상황에서 큰 영향은 없고 대신 그걸 통해서 배우는 거는 훨씬 많고 그거는 다음에 있어서의 새로운 사이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식의 원천이 되고. 근데 아마 이 영상을 여러분이 또 언제 다시 보실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유튜브 영상은 예전 것도 그렇죠. 다시 막 뜨고 하니까 지금 저희는 2026년 6월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한테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요즘에 코웃음쳐. 내가 얼마나 주식 천재인데. 요즘 말이야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막 억대 수익 내고 있는데 내 수익률이 워런 버핏보다 좋은.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말씀이 요즘에 잘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뭐 근데 그 워렌 버핏이 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찰리 먼거가 있네요. 수영장에서 물이 빠져나갔을 때 누가 발가벗겨 있는지 수영하고 있는지는 다 나타난다고. 그 전에 우리 네. 또 공부를 많이 수영복 입읍시다. 기본은 갖춰놓고 네. 해서 전 그러니까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 예. APG 아시아 총괄을 지내신 김정남 전 본부장님께서 주식시장 흐름 다시 읽는 법, 우라가미 군요 책을 현대식으로 또 다시 또 해석해 주셨으니까요. 또 많은 또 공부를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 유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